네, 토마토 모닝쇼, 저희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의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가 굉장히 좀 뜨거웠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현대차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하루아침에 현대차그룹의 어떤 알짜주 지배구조 이슈의 가장 큰 수혜주로 주목받게 됐어요. 어제 현대모비스 거의 11% 급등이 이어졌죠. 반대로 또 글로비스는 하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 좀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냥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현대차 그룹 승계를 위한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시장의 시나리오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설정된 시나리오, 시장의 시나리오가 좀 예상한 거 완전히 달라졌다. 좀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구조의 핵심 수혜주라고 보고 있었던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하한가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장 시나리오 상에서는 이제 글로비스가 핵심 수혜주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 지배 구조만 놓고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핵심 수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11% 급등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에 대한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된 그림을 보게 되시면은 사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지배하고, 기아차가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게 되는 이 3자 순환 출자 구조가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회사였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여태까지 좀 현대글로비스가 얘기가 되었느냐, 이 부분이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 그룹의 지배구조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좀 지분이라든지 그런 걸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를 끌어올려야지만이 당연히 그 전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강화할 수가 있다. 즉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양사를 분할 및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지주사를 좀 전환한다는 이런 시나리오로 좀 이어지는 건데, 글로비스가 이렇게 주가가 가치 상승을 통해서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전체적인 어떤 지주사 전환 및 분락을 하게 됐을 때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이제 합병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상속세를 가장 아끼면서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시나리오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의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고 모비스의 가치는 좀 하락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시나리오가 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여타 운송이라든지 운송주들에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 캡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좀 낮은 가치를 좀 받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지금 이번에 블락딜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붕괴가 되면서 기존의 어떤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게 되고 모비스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됐다. 좀 이렇게 모비스가 급등을 하게 되고 글로비스는 급락을 하게 됐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혜주 자체가 좀 변하게 되면서 지주사 체제에 대한 전환 이슈가 조금 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왜 주목을 받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정반대로 벗어나게 됐는데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의 전략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단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가 탑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지금 인터뷰, 이번에 CES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좀 벗어나기 위하고 지배구조를 좀 개혁하기 위한 차원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13% 지분,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13%를 두 부자가 매각을 하게 되면은
합산 지분율이 29.99%가 되게 되면서 네. 그 규제를 피해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블록딜에서는 정의선 부회장이 8.6%를 좀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8.6%를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13% 매각 자체에 대해서 정 부회장 같은 경우는 2%만 매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8.6%를 매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글로비스에 대한 어떤 지분율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꼭 팔아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판다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좀 뒤엎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는 글로비스는 앞으로는 좀 피해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핵심 원래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수혜주였던 좀 모비스에 집중해야 된다. 좀 이런 결론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결국 이제 어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범위보다도 더 좀 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이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글쎄 좀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제가 이번 사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거 사실 얼마 전에 삼성 SDS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삼성 SDS가 이제 40만 원 넘어갈 때 뭐 지배구조 수혜주다부터 해서 뭐 클라우드 성장성이다, 국내 유리다, 뭐 정말 여러 얘기가 많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40만 원 비싸다. 이거 30만 원도 깨질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빼고 나면은 굉장히 지금 사실 주가 고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블락딜도 마찬가지로 12%를 할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보다 12%를 더 싸게 줄 테니 니네들이 좀 나눠서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죠. 실제로 그런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15% 하락을 했습니다. 하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말이죠. 실질적인 어떤 단순하게 지배구조 흐름이라든지 주가 흐름만 쫓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근본적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주가가 하한가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은 서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배구조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나면은 가치가 없다라는 지금 결론이 사실상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비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주가 하한가 이후에도 실질적인 어떤 업종 평균, 운송의 평균가를 받게 된다면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동안 저평가됐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재주가를 찾아가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놀라시기보다는 이게 사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훈이라고 치기에는 실망하신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워낙 또 들끓었기 때문에 여기에만 의지했을 경우 이런 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좀 기업 가치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다시 옮겨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기업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좀 투자 메리트로 삼아야 되는 건가요? 현대모비스는 일단 그냥 저평가였죠. 그냥 저평가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현대차 그룹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의 반등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성장주로서 현대차 그룹을 보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은 지금부터는 좀 부재한 상황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현대차 그룹에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완성차 두 업체에 비해서는 아직은 상승폭이 더 있죠. 계속해서 부품 개발과 개량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을 뿐더러 해외 업체로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납품 업체 다변화, 그러니까 아직 비중은 미미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납품 업체 다변화를 성공하게 됐을 때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 성장폭이 좀 제한된 현대차 그룹, 현대기아차 양사 완성차보다는 훨씬 더 좀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하실 수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도표에서 보듯이 이 지배구조의 핵심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기적 관점에서
큰 성장은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일단 단기 투자에 주목을 해서 집중을 하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글로비스 그리고 모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